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LG경제연구원의 배민근이라고 합니다. 예, 2016년도 외환시장 전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정확하게 환율의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전망치를 산정하는 것도 좀 많이 좀 바뀌고 있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 그런 거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공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뭐 앞에 이제 자료 보니까 다른 이제 저 박사님들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포괄적인 내용들 앞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여기서 세계 경제 흐름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도 다 앞에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예, 제가 뭐 그것을 중복해서 또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뭐 이렇게 세계 경제 어떤 저성장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현상은 뭐 사실 비슷합니다. 이렇게 성장률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또 대체로 경제라고 하는 것은 보면 이렇게 좀 회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20세기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뭐 2차 오일 쇼크, 1, 2차 오일 쇼크가 왔을 때나 또 뭐 IT 버블 붕괴, 리만 쇼크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그림에서 보시듯이 대체로 저건 이제 생산 위주로 이렇게 이제 적은 것입니다만은 몇 개 분기가 지나면 경제는 대체로 회복되더라. 그만큼 산업의 변화 같은 것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투자 수요가 생기고요. 또 과거에 이제 식민지 형태로 이렇게 개발했던 것들이 또 공산권 국가들이 세계 시장의 어떤 내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런 효과라든지 사람들의 어떤 그 소비, 과거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 물질적인 소비가 어떤 낮았던 그런 시절에서 19세기, 20세기를 넘어오면서 사람들 소비가 굉장히 고도화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 어떤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팽창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는 대체로 과거의 경험을 보면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과거의 경험을 보면은 금방 회복을 하더라라는 것인데 뭐 최근까지 보면 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저성장 국면 이거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회복 기대 저기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2009년, 2010년에 금방 다시 경기가 반등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뭐 미국이 굉장히 빠르게 구조 조정을 했고 금융 시장의 어떤 붕괴 금융 시스템의 붕괴 이런 것들을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막았기 때문에 이제 괜찮아지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동아시아 외환 위기 또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 붕괴 때도 한 1년 정도 이렇게 고생을 하면 다시 나아지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좀 좋아질 수 있다. 언제나 경제 지표로 나타나는 어떤 체감 경기와 공식적인 어떤 지표 경기와 체감 경기 사이의 괴리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굉장히 안 좋으면 그 다음에는 좀 좋아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논리가 저희 같은 이제 저희 회사 같은 이런 것도 이제 경제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보이지 않는 장기적인 어떤 전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3년 정도는 저희가 이렇게 전망 작업을 이렇게 하고 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러한 전제가 사실 굉장히 깨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경제 성장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아지지 않고 그것이 단순히 그 실질 성장률뿐만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작년 올해 들어서 물가가 이제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것은 뭐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도 상당히 크겠습니다만 그런 영향을 빼더라도 지금 우리 근원 물가 한 2%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설정해 놓은 물가 그 관리 범위를 아래쪽으로 벗어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그래서 앞에 제 이제 발표 세계 경제 구조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놓으신 걸 이렇게 봤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경제 내에도 어떤 성장의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이 오고 있는 시기 아닌가? 그것이 기업을 경영하거나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내가 바라보게 되는 시장. 그동안 이제 생산에 있어서 비용을 굉장히 낮춰 나가는 이런 작업들은 지난 1, 20년 동안 성공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시장이 그다지 많이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좀 위기 상황에 좀 우리가 오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이미 시작되었지만 앞으로도 내년 경기 시장의 크기 이런 것들이 별로 커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의구심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장표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뭐 그렇습니다. 뭐 위기 후유증, 고령화 이런 것 때문에 소비가 아무래도 둔화된다 이런 말씀들 뭐 충분히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의 어떤 그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뭐 제가 뭐 조금 다른 거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뉴스에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해 그러니까 작년 2014년 기준입니다. 15년이 아니고 기업의 매출이 처음으로 줄었다. 우리가 처음으로 기업 매출이 줄었다. 수출 내수 다 합쳐서. 그러니까 보면 왼쪽 그림은 이제 한국은행 기업 경영 분석의 그 제조업 기준인데요. 매출 증가율이 98년도 IMF 직후에도 아주 소폭이지만 플러스. 카드 사태 때 또 뭐 심지어는 2009년 위기 터졌을 때도 소폭의 플러스를 했는데 작년에 이렇게 비실비실 하더니 올해 마이너스 재작년에 비실비실 하더니 작년에 마이너스 올해는 사실 지금 아시다시피 수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죠. 그런 거 감안하면 저희가 지금 뭐 아주 우호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그랬지만 이 흰색 마이너스 막대는 더 많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다른 거 볼까요? 그냥 이건 그냥 보시면 되시는 겁니다. 자료 없다고 별로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처럼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우려, 두려움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 구조가 이렇게 닮았고요, 일본이랑. 성장률 우리의 일본하고 좀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요게 포인트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한 1%, 1.5% 포인트 정도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장기 궤적에 있어서는 이 명목 경제 성장률이 뭐 궤적 비슷한 것 같다. 뭐 잠깐 여기서 그래서 뭐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물러나실 이제 부총리께서 처음에 인사청문회 때 이제 다 얘기한 거.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축소균형, 성과 부재 함정에 빠져 있다. 잃어버린 20년의 초기 한 5년 정도로 좀 볼 수 있는 건 아닌가. 5년 차 정도 볼 수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지금 주력 수출 품목으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20년 전에 일본의 주력 수출 품목이 지금도 사실 많이 겹칩니다만 우리가 일본을 추격했듯이 이제는 중국이 우리를 추격할 것 같다. 제일 문제는 90년대 일본처럼 정부와 기업 모두 위기 상황에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그저 구경만 하는 모습이다. 뭐 이런 문제의식들이 지금 많이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저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세계 경제는 안 좋지만 우리 경제가 그래도 그렇게 쉽게 뭐 세계 경제만큼 안 좋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비교적 낙관적인 그런 우리가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브라질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 지금 환율 굉장히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원화 환율 전망치는 제가 좀 왔다 갔다 할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뭐 여러 금융회사들의 컨센서스를 보면 내년도를 뭐 한 연말을 한 1,210원 정도 잡아 있고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1,300원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저희 연구원의 전망치는 한 1,100원대 후반 정도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1,165원 정도 저희가 전망을 했었습니다. 이거 이제 조금 더 올리게 될 생각인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경제라고 하는 것 우리 이야기 아닌 줄 알았고요. 주로 세계 경제에서 유럽과 일본의 어떤 전반적인 경제 퇴조 흐름.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런 그 고성장했던 원자재의 힘에 의존해서 고성장했던 그런 신흥국가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 반대로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니까 수출 업체들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래서 매출도 오히려 플러스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 좀 별로 이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금리 강달러라고 해서 이런 강달러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신흥국에서 외채 위기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90년대 후반에는 우리가 그대로 맞았지만 우리도 거기에 당당하게 주역으로서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것은 오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뭐 저희 같은 기업경제연구소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경제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그런 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정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 경제도
2%대 중후반 정도의 성장률에 내년에도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들이 원달러 환율이 내년도 원달러 환율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저희가 불과 한 지난 가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그런 쪽에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국제 금융 시장이 소란스러워져도 우리는 좀 괜찮을 거야라고 하는 것이 외환 보유액도 많고 경상수지도 상당한 규모의 흑자를 우리가 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수출하시는 입장에서는 물론 좀 올라가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국가 경제 전체 입장에서는 하여튼 우리 외환 시장이 그렇게 많이 불안해지지는 않을 것이야라고 하는 비교적 낙관적인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오히려 반대로 중국에 대한 우리 익스포저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 스스로도 이것이 어떤 활력 저하 현상 이런 것들이 심상치 않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면 내년도에 뭐 올해 말부터 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그러지만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기가 정말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은 그 얘기는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어떤 금리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대한 실제로 수익률이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투자 매력도가 낮아지게 될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뭐 불황형 흑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요. 경상수지 지금 우리 이렇게나 많이 나고 있습니다. GDP 대비 한 7% 내지 8% 3조 호황 때와 유사한 정도의 그런 경상수지 흑자 나고 있지만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 자금 계속 일종의 셀코리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자료에 다 있는 건데, 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년도 원달러 환율 전망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잡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망치 일단 이런 펀더멘탈의 기준으로 근거를 했을 때 한 1,100원대 후반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은 드리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수출 수입 뭐 다양한 그 곳에 종사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1,200원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 이런 거 충분히 다 염두에 두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부터 천천히 저희가 준비한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뭐 이것은 저희가 이제 뉴노멀 대신에 좀 다른 말 없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지난해 IMF 총재 그 여자분 총재가 뉴 메디오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메디오크라는 표현은 이제 보통이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 말 속에 들어 있는 어떤 그 뉘앙스는 별로 좋지 않다 혹은 시시하다라고 그러니까 시시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어떤 범상한 함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좀 제가 굉장히 적절한 말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여기 한번 적어봤고 세계 경제의 어떤 성장률의 수준이 2000년대 중반에 경기가 좋았던 때에 비하면 굉장히 저조한 한 1 내지 2%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시장이 그럴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유가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경제 충격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인플레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는 뭐 이거 일본형의 저인플레 이런 거 뭐 설마 가겠어 이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물가가 0%대 1% 지난해 1%대에서 이제 0%대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유가 하락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했을 때 소비자 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효과이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기조적으로 물가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물가 낮으면 좋은 건 아니야. 사실 뭐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건 아니야 싶습니다만은 반대로 물가가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에 이거 제가 물건 파는 입장이 되면 굉장히 심각할 것 같아요. 공급이 수요보다 더 그러니까 모든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에 있어서 대해서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 우리 초과 공급이다 이런 얘기 너무 흔한 말입니다만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다른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뭐 그런 공적 연금 같은 것도 발달해 있지 않고 다른 나라들은 그동안 집값을 너무 많이 이렇게 올라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가게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차압을 당하고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비가 빨리 늘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미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앞으로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빨리 늘어나지는 못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2000년대 중반 정도에 시작되었다라고 보는데 그러한 것이 그러면 새로운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재도 이렇게 팔고 자본재도 팔고 그게 들어가는 소재 부품을 파는데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막히면서 우리 수출이 유가 요인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기조적으로 수출의 단가도
안 좋고 수출 물량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금리 강달러는 뭐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지만 좋습니다. 우리는 뭐 괜찮다라고 했을 때 괜찮다. 예, 우리는 뭐 외환 보유액도 이제 좀 많이 모았고 시장이 많이 불안하지는 않겠지만 외국인 투자 자금은 그래도 계속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신흥국 우려 확대 여기에서 우리는 좀 졸업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오히려 이제 과거의 일본식의 혹은 선진국들이 걸었 저성장으로 인해서 국내 투자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그로 인해서 환율이 절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 경제 흐름이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저희가 이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더 우리 경제 또 우리 기업들에게 절절하게 좀 와닿는 그런 시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연준의 출구 전략은 말씀 이미 하셨을 것 같은데 뭐 12월에 올려서 내년에 근데 이게 저는 조금 그런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론에는 내년에 많이 못 올릴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의 어떤 분석가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 3차례 정도 이렇게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고 더하기 12월에 올리고 나서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정책이 실행에 옮겨지는 것이고 그렇지만 금융시장이 생각보다 조금 내지는 불안이 아니어도 소란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달러 강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제가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미국이 서서히 금리를 앞으로 올리기 시작할 건데 그럼 그 올리는 동안에 계속 더 달러 강세로 갈 것이냐. 이게 과거에 보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에 대한 것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화된 것이고 지금 1년 반 정도 이어져 왔고요. 지금 달러 지수가 100에서 약간 이제 못 간 상태에서 간당간당하고 있는데 아마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이후로 해서 한 6개월 내지 1년 사이 정도 지나는 12개월 정도 사이 지나는 그런 시점에 되면 어느 정도 달러 강세라고 하는 것이 좀 상당한 정도로 주춤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다 시장에 많이 반영된다는 것이죠. 그런 그 논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은 미국 경제의 어떤 성장의 구조가 좀 바뀔 것이다.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 한 3, 4년 정도의 미국 경제는 그 전에 쌓아왔던 글로벌 불균형한 어떤 성장에 의한 것이 많이 시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계는 부채 조정을 했고요. 셰일가스 이렇게 많이 팔고 그래서 수입은 많이 줄고 수출을 더 많이 늘리는 그런 균형 잡힌 그런 경제로서 2012년부터 12, 13, 14년 정도까지 회복을 해왔는데 14년 이후 최근에 나타나는 모습은 주택 경기의 어떤 과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다시 2000년대 중반에 미국이 불균형을 축적하면서 쌓아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에서는 달러와의 강세가 거기서 추가적으로 아무리 금리 인상 요인이 있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더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의 논리는 이제 그런 식인데 다른 식으로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결국 미국이 금리를 빨리 못 올릴 것이니까 달러 강세의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나타났던 것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소란스럽지 국제금융시장이 내년에 그렇게 소란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원화 환율이 지금 어느 정도의 어떤 도상에 와 있는가를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그렸던 그림인데요. 뒤에 있는 그림은 97년도부터 시작하는 까만색 이렇게 길게 가 있는 거는 97년부터 2005년까지 그림이고 화면상에서 빨간색 짧게 끝나는 것은 이제 2012년까지만 그렸는데 이 그림은 2008년부터 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궤적이 상당히 유사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유사한 게 별건 아닙니다. 극심한 위기를 겪고 빠르게 원화 가치가 안정이 되어가는 중이다. 원화 가치가 높아져 가고 있는 중이지만 그 이후에도 대외적으로 지금은 이제 유럽의 재정 위기가 터졌었고요. 과거에는 2001년에 IT 버블 붕괴라든지 국내에서 어떻게 카드 사태 이런 것들의 영향도 조금 받더라.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이 빠르게 이렇게 원 달러 환율이 하락할 걸로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어떠한 그 정책의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것들 혹은 과거에 이미 해소되지 못한 그런 어떤 불균형들이 남아서 원 달러 환율을 계속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IMF 외환위기 맞아서 97년 12월에 자유변동 환율 제도를 완전히 이제 이행을 했는데요. 그때로 이렇게 보니까 원달러 환율의 어떤 모습은 명목 환율의 모습은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평균을 하니까 97년 이후 지금까지 평균을 하니까 1,140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환율, 요즘 환율 수준이 과거 한 15년 정도 이상의 어떤 평균하고 좀 비슷하구나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보다 더 떨어진다는 얘기는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환율의 부담이 조금씩 있는 구간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제 금리 인상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원달러 환율이 많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다시 좀 환율 측면, 수출업체 입장에서 환율 측면은 약간 숨통이 좀 트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겠냐 싶습니다. 과거에 경상수 2000년대 이후에 경상수지가 우리가 균형을 나타냈던 시점이 한 세 번 정도 있었는데요. 그때 어떤 평균적인 수준은 지금 이 장기 평균, 명목 환율 장기 평균보다 조금 낮은 한 1070원 정도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정책 당국이 이제 환율 정책의 어떤 중거로서 이런 환율 수준을 염두에 둘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또 저희가 약간 경제 이론적으로 이제 계산하는 이런 거 있으면 요즘 좀 잘 안 맞습니다만 무역 수지가 균형이고 동시에 국내의 어떤 잠재 성장률하고 실제 성장률이 이렇게 같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간단하게 회계식 같은 걸 쓴다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모델링을 해서 우리 경제 어떤 뼈대에 거기에 국내 경제가 잠재 성장 수준을 달성하고 무역 수지도 균형을 달성하게 만드는 환율 수준을 사후적으로 이렇게 방정식처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한 950원에서 한 1,000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경제학적인 의미에서는 균형 환율 수준 정도가 우리 원화의 균형 환율 수준 정도 될 텐데, 그렇다면은 1,000원 정도 이렇게 더 내려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되는 이제 그런 거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달러 환율의 어떤 상승 압력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더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본의 엔고가 이렇게 갔듯이 우리도 원고에 이렇게 시달릴 가능성 이런 것들이 더 큽니다만은 당장은 우리의 경제의 어떤 저성장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상승 이런 부분에 더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환 당국이 꼭 그 경상수지 어떤 균형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처럼 소규모 개방 경제형이고 외환 보유액을 당분간 조금 더 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경상수지의 어떤 흑자, 소폭의 흑자를 추구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970원 타겟팅이 아니라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가격대 타겟팅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1,1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혹은 1,000원대 초반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이 조금씩 항상 나오는 그런 패턴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전망 지난 한 2, 3년 정도 동안에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원달러 환율이 뭐 많이 오른다 혹은 떨어진다 이렇게 좀 혼란스러웠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분기 평균으로 보고 연평균으로 보면 사실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일일 평균이나 이런 건 하루 일일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변하지만 다른 부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 뭐 사업 계획을 세우거나 이럴 때 분기별로 보거나 연도별로 보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그런 구간에서 좀 사실은 좀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경제 구조 변화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런 시기에는 유가가 작년에 기록적으로 하락을 했다라든지 유로와의 환율 또 아베노믹스에 의한 일본 엔화 환율 이런 거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어떤 경제가 새로운 곳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 원화도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저는 조금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부분, 동시에 그 원달러 환율의 상승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더 많이 쪼그라들고 시장이 더 굉장히 수요가 부진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내수와 수출 나눠서 생각하면 수출에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 자명한 이제 사실이 될 것이고요. 네. 또 동시에 좀 최근에 이제 많이 듣는 거는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중국보다 어느 정도로 이렇게 좀 차별적인 가치를 줄 수 있느냐. 중국이 이제 상당히 많이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안심하기 어렵다. 우리 가격대 성능비 이런 얘기가 몇 년 전에 많이 회자가 되다가 최근에 다시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소비자들의 어떤 지갑 열기라고, 글로벌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더 깐깐해지고 있고 아주 뭐 많이 비싼 거 이런 거 좀 찾는 흐름 이런 거
많지 않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이나 시사점을 제가 뭐 좀 가름하기 위해서 뭐 간단하게 이런 걸로 조금 이거는 없는 내용이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전체 화면 모드로 해서 잠깐 이렇게 보시고 뭐 간단하게 메모하셔도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기업을 저희가 좀 거명을 하고 좀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자료로 쓰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진도 찍으면 좀 안 되시는데 이게 환위험 해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아래쪽 위쪽 요인이 다 있고 단기적으로는 위쪽, 장기적으로는 아래쪽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는데요. 뭐 이런 건 좀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이 범할 수 있는 어떤 그 환위험 관리에 있어서의 어떤 그 실패 유형 이런 것들 좀 저희가 이제 계속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해지를 아예 하지 않는 이것은 이제 뭐냐니까 주로 우리가 2000년대 중반에 원달러 환율이 이제 하락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건데 뭐 이제 뭐 업체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그 좀 뭐라 그럴까 그 컨설팅을 받으시거나 그러시면 뭐 이런 내용들을 뭐 저희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또 어떻게 보면 한 발짝 물러서서 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어떤 뭐 오류라면 오류고 그런 걸 이제 범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고민을 하고 일단은 뭐 오늘은 유형별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지를 하지 않는 것도 위험하다. 원달러 환율 다시 올라갈 거니까 뭐 해지를 하지 않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군. 뭐 이런 것도 좀 위험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사례들은 있고요. 또 환율 변화에 대해서 좀 낙관적인 기대 이런 거 좀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단기적으로 또 내년에 원달러 환율 지금보다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뭐 과거에 또 이제 그런 다시 한번 반성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 경제연구소라든지 뭐 투자은행 다 똑같은 얘기를 할 때 또 항상 또 반대의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를 그 선물안이나 뭐 이런 환변동 보면 사실이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항상 그 이런 유동적인 어떤 그런 것에 좀 대비를 하고 그러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매출 채권 외화로 벌어들이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것 같아요. 외화로 벌어들이는 매출 채권을 과다 미리 그 매각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또 외화 수입과 자기 지출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계산을 이제 못하고 수입은 이게 이게 왜 그러냐니까 수요나 시장 내가 우리가 월 평균 얼마 정도 이렇게 우리가 해외 매출이 나니까 내가 뭐 이 정도 이렇게 돈을 미리 바꿔놓고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좀 불명확해. 제가 저성장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결국 미래 나의 어떤 현금 흐름, 외화 현금 흐름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기반해서 파생 상품을 거래하거나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전망 자체가 흔들린다. 그러니까 환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팔 수 있는 물건에 그러니까 그 시장의 수요 여건, 나의 매출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의 어떤 변동성에 대해서도 대단히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성장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임플리케이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좀 내부적으로 챌린지를 받으면서 생각하는데. 환율은 막 이렇게 바뀌는데 사실 경제 성장률 이런 거는 엄청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예상과의 어떤 기대치, 목표치와의 어떤 괴리 이런 것들에 대단히 유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못된 환해지로 인한 손실 뭐 이런 거 있는데요. 해당 산업의 현금 흐름 특징, 뭐 미래 외화 유입액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해지를 이거 누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겠냐라고 하시겠습니다만 사례들이 많습니다. 또 파생 상품에만 의존해서 해징을 하거나 환차익을 목적으로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이게 변동성이 다른 통화를 사용해서 해지한다. 우리가 뭐 굉장히 레어한 그러니까 많이 쓰지 않는 통화를 쓰는 시장에까지 들어갔을 때 콜롬비아에 뭔가를 수출한다. 뭐 그런 그러니까 로컬 통화 중에 로컬 통화 그거를 달러로 해지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대단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콜롬비아 페소를 해지하는 상품은 잘 없죠. 지금 잘 없긴 없는데 달러라든지 혹은 브라질 헤알이나 이런 걸로 해지를 하시더라도 항상 이렇게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뭐 해지 기간 이런 것들도 들어오는 돈은 우리가 월별로 매출이 얼마씩 발생을 해서 하는데 파생 상품의 만기가 지나치게 길어진다든지 이러면 좀 안 돼요. 제가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몇 개 회사들이 검명이 돼 있는데 그다음에 뭐 내부 관리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회사가 있는데 이 법인 자체를 이렇게 없앤 유로화가 처음 출범했을 당시에 유로화에 대해서 과대하게 이렇게 매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도 어떤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어떤 일방적인 기대에 기대서 좀 과잉 매수 같은 것들 했다가 나중에 이 법인 자체가 이제 없어진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이런 내용 자체는 저희는 그냥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추상 일반적으로 정리를 해본 것이고요. 환율이 내가 원달러 환율이 많이 튀었을 때 시장 환율 뭐 이런 것만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이런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의 어떤 그 들어오고 나가는 현금 흐름 같은 것들을 잘 이렇게 감안을 하셔야 되고 통화의 불일치. 지금 사실 이제 수출하시는 나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들어오는 통화, 내가 이제 그 받아들이게 될 통화들이 다양해집니다. 그런데 주로 내가 뭔가 비용으로 지출하거나 이렇게 되는 통화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달러화, 엔화 이렇게 좀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냥 매치를 시키면 이제 뭐 어떻게 통화의 불일치, 만기의 불일치, 나의 어떤 매출 예상이 실적하고 이제 맞지 않을 불일치 이런 것들에 대단히 많이 유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여건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원달러 환율이 요즘 올라가는데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별로 잘 안 팔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지만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엔 달러 환율도 올라가고 유로 달러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유로도 말해 가치가 떨어지고 다 같이 이렇게 가치가 떨어져. 중국도 만약에 위안화에 대한 어떤 약세 유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사실 원달러 환율 자체가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의 수출 경쟁력, 유럽 기업들과 경쟁한다, 중국 기업들과 경쟁한다, 일본 기업들과 경쟁한다 이런 관점에서 경쟁력의 어떤 그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더 생기는 이런 부분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수출 이게 수입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고려를 많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수출 이게 하는데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이게 마냥 반가워할 소식만은 아닌 것 같다. 수요 여건 나쁠 수 있고 환율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어떤 우리 좀 재무적인 안정성 이런 것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다른 경쟁자들도 달러에 대해서 약세로 가니까 우리가 특별히 더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 뭐 말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